안녕하십니까. 그 철학과 현실 개간지의 2021년도 가을 그 좌담 특집으로 최근 여러 가지 사회 문제 또 미래 하나의 중요한 IT 문화의 아이콘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블록체인에 대해서 저희가 좌담 주제로 정했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시는 분을 소개 우선 드릴 텐데요. 김문수 스마트스 디지털 경제연구원장님, 이병헌 서울대학교 현재 학생이시죠? 네네. 네, 이시면서 서울대학 블록체인 동아리인 디사이퍼 학교장, 또 최연구 부경대학교 과학기술정책학과 경영교수 전문가 세 분을 모시고 저는 본지 책임 편집위원이면서 서울대학교 나노연구센터 현재 연구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우선 각 그 좌담자 선생님을 스스로 좀 소개하는 그 순서를 우선 가지겠습니다. 순서를 어떻게 할까요? 요즘 MZ 세대인데 이병헌 우리 서울대 학회장께서 간단하게 소개하시고 시계 방향으로 김문수 선생님, 최영구 선생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헌 우리 학회장 간단하게 소개하실 수 있나요? 디사이퍼 네네. 동시에 소개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 학교 블록체인 연구학회인 디사이퍼 현재 학회장을 맡고 있는 이병헌이라고 합니다. 환영합니다. 일단 디사이퍼는 건강한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다라는 미션 아래 블록체인에 대해 깊이 있게 연구하는 학술 단체입니다. 저희는 2018년 3월에 처음 조직되었고 현재까지 학계랑 블록체인 업계, 스타트업 업계 등에 종사하시는 학회원들 100명 이상을 배출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아직 졸업을 하지 않아서 학생 신분인데, 문수목 교수님 VM랩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체인을 만드는 연구랑 이더리움 가상머신 최적화 같은 연구를 같이 진행을 하면서, 같이 논문도 작성하고 체인도 실제로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또 이런 좌담 중에서도 그 학생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기회가 또 충분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원장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블록체인의 경제적, 경영적, 또 사회적 의미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던 크립토 MBA가 있었습니다. 크립토 MBA의 초대 주임 교수를 했었고요. 서울과학종합대학교죠. 네네. 크립토 MBA가 최초의 크립토 MBA가 한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현업에서 직접 NFT 관련된 사업을 지금 국제 시장을 대상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NFT 최대 마켓인 오픈시 기준으로 버추얼 월드 카테고리에서 탑 4까지 올라갔었고요. 학교는 올해 초까지 방금 말씀하신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부총장을 역임한 후에 지금 현업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도 또 실제 사업적으로도 밸런스 있게 쭉 전문성을 키워오신 분입니다. 우리 최연구 교수님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문화, 경제 등 좋은 책을 저술을 하셨더라고요. 네. 어떻게 좀 예, 반갑습니다. 최연구고요. 저는 원래 사회학을 전공했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교지 관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지 관학을 제가 창간을 했고요. 지금은 폐간됐더라고요. 한 30년 하다가. 예. 그래서 저는 프랑스에서 공부를 했고 프랑스에서 지정학으로 박사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와서는 이제 포항공대에 좀 있다가 한국과학창의재단이라는 준정부기관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준정부기관에 한 20년 정도
있었고요. 최근에 그만뒀습니다. 거기서 주로 했던 일이 이제 과학 문화입니다. 과학 문화. 과학 기술과 어떤 사회의 어떤 소통 문제, 기술이 뭐 사회에 미치는 어떤 영향이라든지 영향력, 뭐 이런 어떤 문화적 차원에서 어떤 사업을 오랫동안 했었고요. 뭐 지금은 뭐 만화영상진흥원에 뭐 이사도 하고 있고, 지금 뭐 대학의 겸임 교수로 과학 사회학이나 뭐 과학과 사회 이런 부분에서 가르치고 있고요. 책을 제가 한 15권 정도 썼는데, 뭐 그 중에 약간 말씀하신 네. 4차 4차 산업혁명, 산업혁명. 네. 문화 경제의 힘도 있고, 뭐 4차 산업혁명과 인간의 미래라는 책도 있고, 가장 최근에 낸 책은 과학기술과 과학문화라는 이 책입니다. 아, 네, 네. 과학기술과 과학문화라는. 네. 거기서 블록체인도 좀 다루고. 아니 뭐 블록체인을 이야기하진 않았고요. 이제 네. 과학기술과 사회 뭐 이런 SDS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그렇군요. 네. 했죠. 그래서 뭐 제가 뭐 블록체인 뭐 그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떤 네.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기술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또한 이제 다른 기술로 이렇게 사용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법령 기술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과학 기술의 어떤 과학 기술 사회적 관점, 또 인문학적 관점에서 보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뭐 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닙니다. 그게 이제 네, 또 네. 과학 기대가, 문화이기도 하고요. 네, 예.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네, 환영하고요. 그래서 그 철학과 현실지라고 하는 이름이 함의하고 있듯이 블록체인 자체의 기술적인 혹은 어떤 그 경제적인 그런 임팩트에 대해서만 한정한다기보다 목적이 그 블록체인이라는 걸 잘 모르는 분들, 일반인들 또 혹은 지식인들 이런 분들이 블록체인의 이 도대체 다른 뭐 인터넷이라든지 혹은 IT 기술과 차이가 근본적인 차이가 뭔가를 우리가 딱 잡을 수 있게 이해시켜 주는 거. 이건 참 그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 하나. 또 아마도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앞으로 미칠 수 있는 그 기술 경제뿐만이 아니라 문화라든지 심지어 인간의 어떤 정신의 문제라든지 전통의 문제 이런 거를 그 일반 지식인들이나 철학자들께서 그 예측함으로써 그 블록체인이라고 하나의 현상, 기술 문화적인 현상이 앞으로 좀 더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 드리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모신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에서 전문적인 그런 그 어떤 의견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병헌 우리 학생인 경우는 우리 앞으로의 미래가 그 젊은이들에게 있다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또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정치적인 그런 현상도 있었고 해서 그래서 아주 좋은 자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제가 그 좌담 그 아이템 어떤 내용들을 좀 이야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를 미리 좀 보내드렸는데요. 그래서 블록체인이 우선 무엇인가? 다음에 여러 가지 이해 당사자들이 있는데 뭐 사용자라든지 채굴자, 플랫폼 구성자 관점에서 또 다양한 응용 분야라든지 또 최근 우리 암호화폐라고 하는 게 장애거래의 어떤 뜨거운 현상, 긍정적, 부정적 현상이 있잖아요. 현재도 있잖아요. 그런 데 대한 의견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블록체인이 무엇입니까? 그걸 좀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또 이런 응용 분야라든지 최근에 장애거래 현상을 또 포함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우선 블록체인이 무엇입니까? 김문수 원장님 좀. 네. 네. 괜찮으시다면 이제 질문의 순서를 좀 다듬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네, 좋습니다. 네. 그 논리 전개가 편하거든요. 네, 네. 저는 첫 번째 질문은
비트코인이란 무엇인가를 먼저 말하는 게 이 대화의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비트코인 백서에는 블록체인이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암호학자들이 초창기에 쭉 연구해온 것에도 그 연구의 방향이 블록체인을 향했다기보다는 개인의 검열 저항성, 검열되지 않으면서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그것을 고민해 왔기 때문에 그런 암호학자들의 업적을 바탕으로 2008년 10월 31일에 제안된 비트코인의 백서가 어찌됐든 간에 지금 거의 3년째 무너지지 않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자체를 없애보려고 혹은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렇지만은 비트코인은 지금 13년째 없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지금 약 4천만 원 정도 한다는 것은 이런 일대에 비하면 4천만 배가 성장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박 교수님의 말씀대로 바로 답을 해보면 저는 비트코인은 무인화된 세계 중앙은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것이 진정한 은행인지 아닌지 여부는 논쟁적이라고 할 것입니다만은 우선 무인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서로 동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이라고 하는 것을 과거에는 특정 나라들이 주도해서 적절하게 분산 조합된 형태의 조직이 세계적이라고 했다 그러면 이제는 기술을 가지고 전 세계적인 무엇인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근데 그 전 세계적인 것을 만들 때 그 주체가 사람의 신분이나 혹은 정치적인 파워나 이런 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새로운 기술을 먼저 목도한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정말 컴퓨터 상에서는 그 한 사람의 직업이나 뭐 재산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표현되지 않고 단순히 디지털로 표현되기 때문에 디지털화된 세계 무인은행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비트코인이 없었다면 지금의 블록체인 얘기를 할까? 비트코인이 없었다면 중앙은행들이 각 국가별 디지털 화폐인 CBDC 얘기를 할까? 비트코인이 없었다면 페이스북이 그런 리브라라고 하는 기업 화폐를 낼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낼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비트코인의 나비 효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그 테마인 이더리움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볼 텐데 이더리움의 창시자도 초창기에 비트코인 연구자들과 함께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보수성, 폐쇄성 이런 것들을 스마트 계약을 확장해서 이제 이더리움이 전체적인 금융 산업과 또 이런 컨텐츠 산업까지도 다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블록체인이라고 말하는 그것에서부터가 우리 사회가 본질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그런 그 추상적인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퍼블릭 블록체인이어야 하느냐, 뭐 프라이빗 블록체인이어야 하느냐 하면서 대기업들이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대한 허상을 오랫동안 꿈꾸면서 많은 돈을 날리는 것도 저는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희 네. 관점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로 나중에는 우선 김문수 원장님께서 블록체인이라기보다는 블록체인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화폐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 이 화폐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달러라든지 원화라든지 엔화라든지 이런 거하고의 차이가 크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이해됐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이야기하실 것 같고요. 이병헌 우리 회장. 네. 네, 일단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비트코인 백서로부터 블록체인이 시작되었는데
사실 비트코인 백서에는 블록체인이란 말이 없거든요. 사람들이 후행적으로 블록을 만들고 블록을 체인으로 엮었으니까 블록체인으로 부르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기술적으로만 블록체인이 뭐냐라고 하면 다수의 트랜잭션을 묶어서 블록을 구성하고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블록을 체인처럼 연결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복사해서 분산 저장하는 알고리즘을 블록체인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분산 원장 기술이라고도 부릅니다. 원장은 회계에서 저희가 어떤 일이 있다 이렇게 부기처럼 작성하는 건데 그거를 기록한 원장을 다수의 사람들이 분산해서 저장 관리하고 누구나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분산 원장 기술 그리고 블록체인의 핵심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간단하게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좀 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아요. 데이터베이스에서 CRUD라는 네 가지 기본 기능이 있는데 create, read, update, delete라는 정말 기본적인 기능들이 있을 때 블록체인에서는 create랑 read밖에 안 돼요. 어떤 거래 내역을 내가 생성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볼 수밖에 없고 갱신하거나 삭제할 수가 없습니다. 블록에 담기는 순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 보니 위변조가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갖고 있고 뭐 이거에 대한 합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은 말씀드릴 게 아닐 것 같아서 그냥 서드 파티가 없이 그거를 여러 명이 합의해서 블록에 생성한다고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저희가 서울대에서도 강의를 하고 기업 상대로도 강의를 할 때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도메인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분산 인터넷의 하나의 종류이다라고 얘기를 하신 분도 계시고 좀 경제학 하신 분들은 천재적인 경제학 인센티브를 적용한 하나의 암호 기술이냐 약간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약간 제 친구 뭐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코인 아니야? 그냥 변동성으로 가득 찬 투자 자산 코인밖에 안 되지 않아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성숙하고 정립된 학문이 아니다 보니까 각자의 도메인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고 또 그게 다 틀린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가장 지금 현재 적합하고 맞는 그리고 탄생 배경에 적합한 그런 유스 케이스랑 블록체인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개방형 금융 시스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방형? 금융 시스템. 네. 오픈 파이낸스라고 하는데요. 개방형 금융 시스템이란 거는 아까 말씀해주신 돈의 자동화랑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런 자동적으로 돈을 막 프로그래밍을 해도 보낼 수 있고 이거는 뭐 스마트 컨트랙트에 연관되어 있지만 서드 파티가 없이 P2P로 돈을 보낼 수도 있고 또 익명성으로 인해서 누구든 들어올 수 있고 누구든 나갈 수 있고 또 사실 제일 큰 문제의식인 화폐의 발권력 자체를 국가에서부터 프로토콜로 뺏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누구나 쓸 수 있는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개방형 금융 시스템이 지금 제일 맞는 유스 케이스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영구 선생님. 뭐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블록체인을 이야기하면 이제 꼭 가상화폐가 이제 같이 이야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일반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게 뭐 화폐에 관련된 건지 가상화폐를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암호화 기법에 대한 건지 아니면 어떤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야기인 건지 아니면 뭐 블록체인의 어떤 범용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 가지 차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김문수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출발은 이제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하고 그 이후에 나오는 그 비트코인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블록체인인 거잖아요. 그래 이제 뭐 처음부터 이제 블록체인으로 시작됐던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뭐 블록체인은 뭐 잘 아시겠지만 그게 쭉 이렇게 발전해 왔잖아요. 발전해 왔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시작될 때는 이제 이게 가상화폐 그 비트코인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게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에도 이제 세대 구분을 하면은 그게 이제 1세대 이제 블록체인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여전히 이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1세대 이제 블록체인인데 그 이후에 이제 그 2세대라는 게 이제 나타나죠. 아까 뭐 좀 이렇게 프라이빗 뭐 블록체인이란 이런 새로운 개념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 스마트 컨트랙트 같은 이런 것도 나오고 새로운 어떤 그 기술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1세대의 어떤 기술적 한계들을 좀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 외에 이제 굉장히 많은 뭐 이런 기술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확장성을
좀 해결하고 또 뭐 보안성을 강화하고 이런 과정에서 어떤 뭐 소위 말하는 이제 3세대 비트코인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1세대, 2세대, 3세대가 다 공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혼란이 오는 겁니다. 혼란이 오는 건데 그래서 이제 뭐 비트코인 같은 이제 가상화폐 또는 뭐 암호화폐 에서는 이 블록체인은 단지 이제 기술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본다면은 화폐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게 일종의 금융 시스템입니다. 금융 시스템이고 화폐에 관련된 거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예를 들어 이제 프라이빗 그 블록체인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런 기술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데이터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런 어떤 기술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거는 일종의 범용 기술이죠. 범용 기술. 그래서 블록체인의 관점에서 이제 화폐를 보면 블록체인 기술이 화폐에도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인 거죠. 그래서 화폐에도 활용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교육이나 뭐 예를 들면은 뭐 보팅하는 뭐 이런 데도 이용될 수 있고 뭔가 이제 이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예를 들어 비트코인의 관점에서 이야기한다면은 그거는 이제 화폐에 대한 관점이에요. 화폐에 대한 관점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중앙은행을 뭐 대체할 수 있느냐라는 이런 관점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화폐 관점에서 블록체인을 보느냐, 아니면 블록체인의 관점에서 뭐 다른 어떤 영역으로 이제 적용하는 그런 관점으로 보느냐,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합의도 좀 부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블록체인이 가져올 어떤 미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충분한 논의들이 없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블록체인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하지만 여기에 대한 이해의 정토도 다르고 관점도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려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래서 뭐 단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기술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그 아까 이병헌 그 학회장 이야기했듯이 좀 그 분산 원장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이제 화폐라는 관점보다는 그 우리가 이제 활용해야 되는 어떤 범용 기술로서의 가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한 바퀴 돌았습니다. 혹시 그 다른 분이 설명한 거에 대해서 조금 보충이라든지 또 뭐 수정이라든지 필요한 게 있으면 좀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시죠. 네. 일부 첨언을 잠깐 드리자면 네. 어느 누군가가 사토시 나카모토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만든 비트코인이 뭐냐? 이게 뭐 배당 증권이냐?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우선 원문을 좀 잡아놓고 얘기하면 편할 것 같아서요. 네. 사토시 나카모토는 내가 만든 것은 배당을 하지 아니함으로 증권이 아니라고 얘기했고 상품이나 수집품으로 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상품이나 수집품. 네. 상품이나 수집품으로 봐달라는 게 그 원 제작자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폐학으로 들어가면은 차이가 뭐죠? 예? 화폐와의 차이가 뭐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화폐에 대한 이해의 과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감옥소에서는 담배도 화폐고요. 감옥에서는 담배도 화폐고 그 다음에 원주민들 사이에서는 돌멩이도 화폐였던 적이 있었고. 네, 지금 현재 우리가 통용되는 어떤 그 상식으로서의 화폐. 아니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우선 화폐의 본질은 민간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거는 저의 의견이 아니라 화폐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경희대 안재욱 경제학부 교수가 쓰신 그 책과 논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화폐는 본질적으로는 민간에서 먼저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이 논리의 기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향후 그 발권력이 이제 국가로 넘어가게 되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영란은행입니다. 그리고 전쟁 자금의 그 소요로 쓰였었고요. 화폐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 사회가 굉장히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대화에 이어서 방금 박 교수님 말씀으로 간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국가라는 체제에서 사용되는 화폐는 법적 조세 수단이 될 때 우리가 피앗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국왕이라는 뜻의 인증을 받은 것이니까요. 그래서 현재 시민사회에서는 화폐라고 하는 것이
조세 수단으로 국가가 인증한 화폐의 생각이 경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 전체로 바라보면 화폐는 민간에서 먼저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이해하고 나면 사토시 나카모토는 자기가 수집품이나 뭐 그런 것으로 생각하라고 했지만 수집품이라고 하더라도 화폐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사용될 수 있는 것은 대중의 선택에 의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특정 국가가 이제 국가의 힘으로 강제하는 것도 당연히 그동안 오랜 동안 이어져 왔지만 이제 그 국가의 영역을 넘어서서 시민들이 무엇인가 이것을 보편적인 교환의 혹은 저장의 수단으로 인정하기 시작하면 화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 그것이 비트코인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논의를 본격적으로 대화를 하기 전에 화폐에 대한 개념을 마치 우리 특정 어떤 것에 가두고 시작한다면 논의가 이제 오래 걸릴 것 같아서 화폐는 기본적으로 열린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제가 사이퍼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그런 관점이죠. 지금 이제 뭐 지금 가상화폐 뭐 비트코인을 이야기할 거냐 아니면 기술적 관점에서 블록체인을 이야기할 거냐는 완전히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화폐에 집중하다 보면 그게 이제 어떤 지금 있는 화폐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또는 이제 민간이냐 뭐 중앙 주체가 필요한 이런 관점으로 논의가 될 거고 그게 아니라 좀 데이터를 좀 이렇게 분산하고 좀 이렇게 공유하는 어떤 기술로 이해를 한다면 또 다른 관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논의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그래서 자체 비트코인 지금 말씀하신 그 자체도 우선 그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블록체인이 좀 더 큰 개념이고 그다음에 거기서 통용되는 화폐, 소위 암호화폐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메일과 같이 전체 인터넷에서 하나의 중요한 그 쓰임새 혹은 요소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오히려 블록체인보다는 핵심이 비트코인 초기 그 개념이 핵심 개념이다라고 하는 게 말씀이셨고 최 선생님은 그 화폐라고 하는 것 하나를 이야기할 때의 관점과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큰 개념이 사용되는 관점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서 어디에 논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다양화되거나 심지어 혼란스러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자체가 저는 중요한 하나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선 저도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구계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관점에서 그 이해를 쭉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독자들께서 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화폐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나요? 만약에 이렇게 그 중앙은행 혹은 텍스를 받는 하나의 수단으로서의 중앙 집권적인 화폐, 또 나라와 나라 사이의 어떤 트랜잭션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의 어떤 블록 다이어그램이 있으면은 화폐, 만약에 우리가 암호화폐를 중점으로 생각한다면 뭐가 다르다. 그래서 이것이 왜 미래지향적으로 더 좋을 수 있다. 혹은 안 좋을 수 있다. 그거를 간단하게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그 후에 저는 그 접근보다도 네. 비트코인을 맨 처음에 이야기했다면 두 번째는 탈중앙화가 얘기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여있는 4명이 화폐 전문가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화폐에 그렇지만 대한 화폐를 실제로 사용하는 다른 측면에서는 제가부터 제 얘기를 들어보신 다음에 이해하시죠. 네. 비트코인을 화폐로 쓸지 말지는 대중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이제 오늘 대화의 좀 후반부에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우선은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낯선 것을 아직 우리가 근본적으로 깊이 대화를 안 했거든요, 지금.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왜 만들어졌느냐, 그 다음에 이더리움은 왜 비트코인보다 조금 더 나아가고자 하느냐. 저는 그 핵심은 탈중앙화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병헌 회장님께도 많이 오늘 배우고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의 창시자라고 불리우는 분이 닉 사보라는 분인데, 닉 사보
학자가 1997년에 쓴 논문이 더 갓 프로토콜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중앙에서 검증하는 기관이 야말로 오히려 보안을 해치는 것이고 중앙에서 검증하는 것을 빼냈을 때 더 소통이 잘 되지 않을까 이거를 신에 가까운 프로토콜이라고 상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하는데 사장이 없고 교육을 하는데 교사가 없고 이런 겁니다. 이것을 이 97년에 누군가가 상상을 했는데 이것을 수학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오다가 드디어 2008년 비트코인 백서가 나왔을 때 이 소수의 암호학자들이 이제서야 우리가 비잔틴 장군의 문제를 푼 것이군요라고 말을 하면서 정말 이 부분에서는 기술과 경제, 기술과 사회, 기술과 금융이 융합되고 역전되는 그 순간이 여기서 나온다고 보거든요. 탈중앙화를 한다는 것이 물론 블록체인 진영에서는 좀 과하게 사용되는 단어라고도 저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우리 4명에서 본점에서 전체적인 이 독자들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이것은 탈중앙화를 한 것이 단순히 그냥 추진하는 탈중앙화를 추구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고 이 기술과 금융으로 언제 넘어가느냐, 기술이 사회로 언제 넘어가느냐. 아까 이병헌 회장님께서 오픈 금융이라고 하셨거든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금융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 디파이라고 불리우는 탈중앙화된 금융에 수십조 원이 물려 있거든요. 그 수십조 원에 누군가는 믿고 금융 서비스라고 자기의 재산을 예치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한국은 그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금융기관이 파산해도 5천만 원까지는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이 디파이에는 그 금융기관이 파산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맡긴 금융에 대한 자산은 코드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코드는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분산된 네트워크에 영구적으로 돌아가는 사실상 영구적으로 돌아가는 코드에 내 자산을 맡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블록체인이죠. 아니에요. 그런 박영준 교수님만의 생각을 나중에 좀 맞춰봤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저의 질문이 로 머테리얼에서 먼저 그거를 맞춰가는 게 저는 더 과학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비트코인 그 다음에 탈중앙화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는 부분까지 한번 논의를 한 다음에 여기서 금융 또 사회 문화 그다음 나중에 이제 법이 코드가 법까지 바꿀 수 있는 것이냐 코드 이즈 로우라고 하는데 이 맥락이 탄탄하면 그 대화를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화폐냐 아니냐는 것은 그때 가서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혹시 최 교수님 혹은 우리 이 회장 자유롭게 우리 이병헌 학회장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블록체인에 대한 설명을 좀 부족하게 한 것 같긴 한데 블록체인은 사실 모든 걸 포괄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비트코인 백서로부터 후행적으로 사람들이 붙인 거다 보니까 그냥 일단 그럼 이것만 블록체인이야? 아니면 이거 전체 다 블록체인이야? 아니면 저거 다 블록체인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헷갈려하는 경향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사실 아까 암호화폐 얘기가 살짝 나왔었는데 블록체인을 진짜 제네럴하게 정의를 하려면 그런 마이너들, 채굴자들과 사용자들에게 다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는 모든 구조마저 블록체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그런 토큰이 없고 리워드를 경제적 인센티브를 하지 않고 막 자기들끼리 노드를 만들어서 하는 블록체인은 사실 블록체인이라고 부르기 좀 민망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어디까지를 블록체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화를 할 수 있을지도 정의를 하면 굉장히 좀 빠른 시간 내에 좋은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냥 이제 암호화폐랑 블록체인은 분리해야 된다라는 이제 말로만 하면 사실 블록체인 기술을 너무 좁게 보는 거거든요. 그냥 아까 얘기한 분산 원장 기술이 그냥 끝이니까 그냥 그것만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되게 블록체인에 대해 진짜 얘기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리워드 시스템으로 반드시 화폐가 들어가야 되는 거군요, 암호화폐가. 사실 이제 토큰을 발행을 해서,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화폐의 역할을 일단 커런시 역할을 하고, 이더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용하는 수수료로만 토큰이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디앱들, 그 플랫폼에 올라오는 정말 여러 가지 디앱들이 있는데, 그 같은 경우에는 토렌트로 설명을 드리면 좀 편할 것 같은데, 혹시 토렌트라는 파일 공유 시스템을 아시나요? 잘 모릅니다. 토렌트가 뭐냐면 블록체인은 아닌데 옛날에 피어 투 피어로
내가 이 파일을 다운받은 다음에 이거를 조각조각 내갖고 공유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명이 많이 공유를 하고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을 때 빠르게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내 거만 받고 그냥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조금 이기적인 거긴 하지만 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토렌트 시스템에서 비트 토렌트라는 토큰을 만듭니다. 그게 뭐냐면 방금처럼 이기적으로 그냥 내 거만 다운받고 공유 안 하고 나가는 사람들은 뭐 주지 않는 페널티를 거. 줄 수는 없으니까 대신 그렇게 공유해주는 사람한테는 돈을 주는 거예요. 토큰을. 비트 토렌트라는. 그렇게 해서 이런 경제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면서 약간 경제학을 표현하면 이제 너칭을 하는 거죠. 너가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렇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이 살짝 아웃 오브 지금 토픽이긴 한데 괜찮아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김영식 교수님이랑 대화를 되게 깊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께서 하신 말 중에 수집품이랑 그러니까 세상에 내재 가치가 없는데 교환 가치가 있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는 수집품이고 하나는 화폐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더라고요. 왜냐면 수집품 같은 수집품이 뭐죠? 경우는 컬렉티브 그러니까 소장품, 수집품이요. 네. 컬렉티블 그러니까 뭐 카드라던가 우표라던가 약간 이런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솔직히 그거를 믿는 커뮤니티 사이에서만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뭐 동전을 모으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 동전에 대한 안 모으신다면 그냥 그 동전은 그냥 100원, 200원 정도겠는데 내가 막 1960년도 동전이 있는데 그게 막 전 세계 100개밖에 없다 하면 동전을 모으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가격이 뭐 천정부지로 올라갈 수도 있고 뭐 교환 가치는 엄청 높아지겠죠. 내재 가치는 적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이제 수집품의 단계에서 사람들이 그냥 믿는 사람들만 그냥 서로 교환하고 이 정도였어요. 근데 사실 수집품이랑 화폐랑 저는 큰 차이가 없다 생각해요. 둘 다 내재 가치 없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환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 사이에서만 통용되면 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점점 지금 브로드하게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믿어가고 있고 그래서 약간 이거는 조금 마지막은 좀 볼드한 표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처음에 SF 소설에 신용카드가 나온 게 1870년도예요. 근데 실제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된 게 1915년도고 캘리포니아에서 처음으로 그 법을 제정한 게 1950년도로 50년, 35년, 40년 이런 식으로 화폐의 변화에 있어서는 엄청난 시간이 걸렸었어요. 지금 저희도 아직 과도기이고 이게 화폐로 사용될 수 있냐 없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는 너무 어불성설이고 하지만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많은 관심과 또 그러니까 정부도 많이 도와줘야 되고 기술적으로도 많이 발전해야 되고 약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 잠깐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어떤 정의를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자라는 관점도 맞을 수 있는데 블록체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이렇게 뭐 공식적인 정의를 내린다는 것도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새로 시작된 기술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제 비트코인으로부터 시작이 된 건데 비트코인이라는 이런 정말 혁신적인 어떤 기술을 보고 사람들이 보는 어떤 뭘 보느냐는 다른 거죠. 코끼리가 있는데 뭐 이렇게 코를 볼 수도 있고 몸을 볼 수도 있고 다 다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보고 이게 정말 어떤 화폐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암호화폐 또는 가상화폐로 정말 화폐 시스템을 바꿀 수 있겠다라고 보는 관점도 있었던 거고 그게 아니라 정말 그 탈중앙화라는 새로운 어떤 그 철학을 가진 이런 거다. 사회 질서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었던 거고 아니면 이제 데이터를 이제 관리하고 저장하는데 이건 이제 굉장히 안전한 기술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게 뭐다라고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여전히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제 박 교수님이 이제 뭐 블록체인이 전체가 있으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상화폐, 뭐 비트코인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지만 그것도 잘못된 그렇게 많이 관점이라고 나오죠. 예, 그것도 저는 굉장히 잘못된 관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이제 화폐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면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있는 거고 기술의 관점에서 얘기하면 또 다른 이야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네. 이거는 지금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미리 정의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저는 사회과학자거든요. 사회과학에 있는 모든 정의는 절대적인 정의가 아닙니다. 언제나 정의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 네. 패러다임이라는 건 계속 변화하는 거예요. 결국 패러다임이 뭐냐 하면은 사회적인 합의입니다. 합의. 이 블록체인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블록체인의 개념 정의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네. 그
지가 거의 지금 40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3분의 1 정도 시간을 썼는데 많은 독자들께서 혹은 시청자들께서 블록체인이 우리가 다른 책을 보거나 혹은 인터넷 서칭을 해서 받아들이는 지식과 같이 클리어하지 않고 명확하지 않고 애매모호하구나. 그리고 전문가들조차도 보실 때 다르게 보고 있구나. 그리고 이게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굉장히 어려운 것이구나 하는 걸 배웠다.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가면 어떻게 보면 너무 공허하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을 모셨기 때문에 제가 독자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나 하고 그 다음 주제, 비슷한 주제겠지만 또 이렇게 나아가기로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암호화폐는 그 암호화폐가 적용되는 하나의 블록체인 내에서 주고받는 리워드 혹은 화폐 시스템인가요? 질문이 명확합니까? 비트코인 하면 비트코인 블록체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비트코인 블록체인 내에서만 서로 통용되는 그러한 화폐입니까?